이번 시간에는 NLP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 조건. 작게는 열 몇 가지에서 많게는 20몇 가지 상당히 많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명제인데요. 명제. 이 어떤 특정한 명제가 반드시 진리라거나 반드시 옳다거나 반드시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반응하고 그것에 따라 살 때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꼭 진리인지 사실인지 알 바가 아니라도 모를지라도 그 명제를 사실로 여기고 그거에 따라 살고 반응해보자. 그것을 진리처럼 한번 여겨보자. 이런 의미로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 영어로는 presupposition인데요. presupposition. 기본 가정이다. 가정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다. NLP에서는 presupposition이라는 단어가 두 곳에서 쓰입니다. 한 곳이 바로 지금 말씀하는 NLP presupposition에서 말하는 전제 조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메타 모델 또는 밀턴 모델에서 presupposition이라고 나오는 따로 있습니다. 그때는 기본 가정이라고 저는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같은 영어지만 용도가 좀 다릅니다. 자, NLP presupposition, NLP 전제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NLP가 종교는 아니지만 만약에 NLP를 종교로 여긴다면, NLP를 종교로 친다면 NLP 전제 조건은 그 NLP라는 종교의 교리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LP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비유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NLP를 만약에 종교라고 한다면 그 NLP의 교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전제 조건이다. 그러면 NLP 전제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NLP를 이해함에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인 내용이 될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NLP 전제 조건은 NLP라는 전체를 한 틀로서 이해하고 NLP의 특성과 NLP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보다 잘 이해하고 또 파악하는 데 도움되는 하나의 이론적 틀이 된다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 몇 가지, 20몇 가지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책마다, 전문가마다 소개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래서 다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전제 조건 10여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NLP 전제 조건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첫 번째 것이 바로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 말은 NLP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사실은 당초 NLP에서 시작된 말은 아닙니다. 유명한 언어학자인 코르집스키라는 분이 있는데요. 코르집스키. 이분이 자신의 언어학에서 한 말입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너무나 단순한 명제 아닙니까? 지도는 지도고 영토는 영토인데 지도가 영토가 아닌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도 이 당연한 명제가 왜 NLP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될까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실제 영토의 상황을 100만 분의 1, 500만 분의 1 또는 만 분의 1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 만든 일종의 모형, 모델, 축소판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하나의 그림 아닙니까? 물론 이제
모형도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그 지도를 좀 입체적으로 표현한다거나, 특히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축소해 갖고, 아파트 모양 도 이제 만들고, 뭐, 강, 다리, 도로, 이런 것을 실제처럼 이렇게 축소해 모형도가 있긴 있죠. 모형. 모델하우스 가보면은. 그 경우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실제 영토 아니잖아요. 하물며, 그건 입체로 나오지만, 3차원 입체로 나오지만, 일반적인 지도는 그냥 평면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의 어떤 영토를 상상하거나, 이게 비교하는 데 하나의 참고 자료지, 절대 영토 그 자체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런 지도를 유용하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작은 그림 속에서 그나마 영토를 제대로 상상하고 영토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그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가 그 목적이 뭐냐, 지도 제작의 목적이 뭐냐,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각 지도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그려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전체적인 윤곽이나 전체적인 모양은 또 같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 지도를 생각해 보십시다. 한반도 지도 보면 뭐 토끼 모양, 이거는 어느 지도나 똑같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지도에 따라서 사이즈 크기가 다르고, 그 안에 설명되어 있거나 묘사되어 있는 내용물들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관광지도가 있고요, 행정지도가 있죠. 또는 여행지도가 있을 수 있고요, 자연자원 지도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각각의 명칭에서 이미 암시되듯이 각 지도가 주안점을 두고 표현하거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또 교육지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면 관광지도라면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교통 연결, 도로, 철로, 고속도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관광과 직접 관련 없는 그런 내용들은 과감하게 생략, 삭제하는 거죠. 그리고 관광지를 좀 더 돋보이게, 좀 더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특정한 색깔로 더 뚜렷하게, 또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더 큰 사이즈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왜곡에 해당되죠. 왜곡. 우리가 NLP 커뮤니케이션 모형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매 순간 200만 비트의 정보량으로 우리에게 유입되는 VAKOG, 오감의 형태로 유입되는 정보량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생략, 삭제, 왜곡, 일반화라는 세 가지 필터 작용을 통해서 134비트의 IR, 내부 표상만 최종적으로 채택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삼는다. 이게 NLP 커뮤니케이션 모형의 핵심되는 원리 아닙니까? 여기서 세 가지 필터 작용, 여과 작용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200만 비트 그 많은 정보를 우리가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너무 과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나와 관계없는, 내가 관심이 없는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삭제해서 없애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34비트만 남는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도 제작에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134도 정확하게 정보를 담고 있느냐? 아니에요. 자기 주관에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하거나 일반화한다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도에서도 지도 목적에 맞게 어떤 실제 토지에, 실제 영토에 있는 어떤 뭐 건물이나 또는 지역의 어떤 형태를
지도 그리는 용도에 맞게 옮겨오는 과정에서 왜곡하고 일반화하는 거죠. 교육 지도 같은 경우에 보면요, 학교를 표현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이 사각형이 있고 그 위에 깃발 같은 거 하나 그려 있는 식으로 학교 모양을 그리는 경우가, 모든 학교가 그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 왜곡이죠, 왜곡. 그리고 학교는 전부 그런 식으로 그렸으니까 그것도 일반화죠. 학교 아닌 것, 교육과 관련 없는 모든 건물들, 이런 것들은 거의 표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또 생략 삭제죠. 관광지도에서 뭐 중요한 큰 대학 이런 거는 하나의 뭐 참고로 쓸 수 있지만, 웬만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관광지도에 하나도 안 나오죠. 행정지도도 마찬가지죠.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뭐 각 시도를 중심으로 경계를 확실하게 표시해놨습니다. 경계선도 굉장히 두껍게 표시해놓고 각 시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색깔로 구별해놨습니다. 그럼 실제로 영토에 가보면 그런 색깔 구별이 있고 경계선이 그렇게 있느냐?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항공로 표시해놨습니다. 서울에서 LA, 뉴욕으로 가는 항공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일본으로 연결되는 배편길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하늘에 정말로 그런 길이 있는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바다에 정말로 그런 배가 지나가는 길이 있는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도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를 때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비행기 뭐 타는 것도 그냥 꿈속에서 난 타지 비행기 타는 거 아무나 탈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상상 속에서 하늘에 정말로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나 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보니까 왜곡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의 특성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죠. 결론적으로 지도는 영토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사실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지도가 영토 아닌데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도가 영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지도가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때 뭐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공익 광고, TV에 공익 광고 나오는 그런 예를 보면요, 어떤 젊은 여성이 밤길을 가는데 누가 뒤에서 막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막 빠른 걸음으로 막 해서 겨우 이제 집에 도착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되죠. 겨우 집에 도착해서 아파트인데 아파트 문을 열려고 하는데 보니까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바로 옆집 사람이었네요. 그래서 자기가 아파트 문 열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옆집에 자기 집에 아파트 문을 열려는 걸 보고 뭐 강도나 불량배쯤으로 생각하고 막 무서워서 빨리빨리 그릇질 치던 것이 아내가 미안하게 여겨졌고 이웃인 줄을 몰랐구나,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공익광고에서 나올 법한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밤길에 혼자 가는데 뒤에서 누가 어떤 남자가 막 따라오는 경우에 그 사람은 정말로 이웃이었을 수 있고요, 나와 뭐 관계없이 또 자기는 자기 볼일 보러 자기 일대로 갔다고 급하게 갈 수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나를 따라온다라고 착각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영토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거나 자기 갈 길 열심히, 그것도 공교롭게 내 뒤에서 갈 뿐이고, 나는 나대로 가는데 그 사람보다 앞서서 가는 뿐인데, 이게 영토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어떤 지도를 그렸습니까? 내가 그린 지도는 그 사람이 나를 해치는 지도를 그린 거예요. 해치는 지도를 그렸는데 그 지도를 그리는 순간 무서워지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도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급하게 빨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급하게 빨리 간 거는 뭡니까?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한테서 내가 해침을 당하는 지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이 지도는 영토가 아닌데도 이 아가씨 젊은 여성한테서는 이 지도가 영토로 착각하는 그런 우를 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도는 영토가 아니라는 하나의 예입니다. 지도가 영토가 아니지만 이 여성은 지도를 영토로 착각했다는 예가 되죠. 또 어리석다면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라 때문에 놀랐던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자라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소뚜껑을 보고 그 소뚜껑이 자라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놀랐다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소뚜껑은 소뚜껑일 뿐이에요. 그 소뚜껑이 나 자라라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냥 소뚜껑으로서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다만 내가 그 소뚜껑을 자라로 착각했을 뿐이에요. 순간적으로 지도를 잘못 그린 거죠. 소뚜껑이라는 영토를 두고 나는 그것을 자라라는 지도로 그렸고, 그리고 내가 놀란 것은 영토를 보고 놀란 것도 되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린 자라라는 지도 보고 내가 놀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지도를 영토로 착각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예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 때문에 부모님에게 아주 많이 야단맞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 때문에 심적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다음에 시험 때만 되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이 굉장히 쉬운 시험이고 누구도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라 하더라도 시험이란 말만 들어도 이 학생은 긴장되고 불안한 거예요. 이번 시험은 정말 쉬운 시험이고, 이번 시험은 뭐 누구나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이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잘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일단 불안하고 긴장이 된다면 옛날에 시험 성적 때문에 부모님께 야단 맞았던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쳐야 될 이 시험 상황에 대한 지도를 옛날에 야단 맞았던 그 장면을 반영한 지도로 그렸기 때문이고, 내가 불안한 것은, 긴장하는 것은 다가오는 이 시험이라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현실에 대해서 내가 잘못 그렸던 지도 때문이다. 옛날에 야단 맞았던 그 경험이 반영된, 왜곡된 지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도는 영토가 아닌데도 우리는 영토에 반응한 거예요? 지도에 반응한 거예요? 소뚜껑이라는 영토에 반응한 거예요? 자라라고 착각한 지도에 반응한 거예요? 어떤 남자가 나보다 뒤에 온다라는 그 영토에 내가 반응한 거예요? 나한테 피해를 줄지도 모른다라는 왜곡된 지도에 반응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겪는 이런 문제들은 지도가 영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도를 영토로 착각하면서 오는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꼭 알레르기 얘기를 합니다. 알레르기가 어떤 거예요?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거부 반응 보이는 것, 그게 알레르기입니다. 특정한 대상, 특정한 과일, 특정한 음식, 특히 육류, 생선, 해산물, 먼지, 꽃가루, 화장품, 이런
대상에 대해서 거부반응, 싫어, 무서워, 이런 거부반응을 보이는데 그 거부반응이 단순하게 심리적인, 정서적인 거부반응만이 아니라 신체적, 생리적 반응을 같이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가려워진다든지,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속이 메스꺼워지고 구토가 나거나, 머리가 막 아프거나, 막 감기 몸살 하듯이 막 추워지거나, 설사가 나거나, 이런 식의 신체 생리적 반응이 동반될 때 우리는 알레르기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이제 본래적인 나의 알레르기도 있지만, 우리 이런 농담하죠. 나는 책에 알레르기가 있어. 책만 보면 막 졸리고, 책만 보면 그냥 지겨워지고, 난 책에 알레르기가 있어. 이건 이제 뭐 본래적인 알레르기하고 좀 다르지만 그만큼 거부감이 있거나 싫다 이런 말이겠죠. 나는 음악에 알레르기가 있어. 나 음악 소리만 들으면 싫어. 싫어. 음악에 알레르기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시끄러운 사람 알레르기가 있어. 시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나 너무 지겨워. 시끄러운 사람 싫어. 시끄러운 사람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 자기가 싫어하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낼 때 그때 알레르기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 알레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 보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혹시 계실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또는 지인들 중에 그런 사람 또는 그런 분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지금까지 NLP를 가르치고 또 심리 상담들을 많이 해오면서 알레르기 때문에 고통 겪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왔습니다. 여기서 도와왔다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실제로 도왔다 이런 뜻입니다. 알레르기 치료가 됐다 이런 뜻이죠. 실제로 알레르기가 치료된다는 것은 의학적인 문제일 것 같긴 한데,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알레르기가 치료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알레르기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이 병원에 가더라도 근본적으로 알레르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무슨 알레르기인지를 찾아내고 검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진드기 알레르기, 문제 알레르기, 진드기 알레르기, 고가루 알레르기, 또는 무슨 화장품의 특수한 어떤 성분 때문에 생기는 화장품 알레르기, 그죠? 또는 뭐 우유에 있는 특정한 성분 때문에 생기는 우유 알레르기,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진단을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치료해주는 그런 의학적인 처치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라, 우유 마시지 마라, 그죠? 복숭아 먹지 마라, 봄철 되면 웬만하면 외출 자제하고 마스크 껴라, 고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먼지 많은 곳에 될 수 있는 대로 가지 말고 먼지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라. 꼭 문제 상황이 되면은 역시 마스크를 하고 손발 자주 씻고 물 자주 마시고 자주 헹구고 양치질 자주 해라. 이런 식으로 이 피하라는 원리는 있고 하나의 원칙은 있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더 이상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저는 해줄 수 있다, 그런 거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NLP를 통해서는 근원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알레르기는 애시당초 신체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심리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원리가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지도는 영토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착각해갖고
지도가 영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도는 영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함으로써 뇌가 또는 무의식이 착각함으로써 오작동을, 신체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반응이 바로 알레르기다.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한다기보다 사실 NLP에서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생리적으로 면역 능력이라는 것이 또 관여가 됩니다. 면역 능력.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능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면역 세포가 또는 면역 기능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잉 반응을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 몸에 위해하지 않는데도 과잉 반응을 함으로써 면역 능력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그 결과가 알레르기 반응이다. 이게 이제 의학적이거나 생리 또는 생물학적 설명이긴 한데 그게 결과적으로 알레르기 이 설명에는 면역 능력 또는 면역 반응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자, 그것은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도 이 알레르기와 관련될 때는 긴장, 불안, 스트레스라는 심리적 요인이 있고 이런 부정적 심리 상태 이것은 신체적 면역 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연결된다고 볼 때 의학적으로 상당히 서로 맥락은 통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근본이 뭐냐라고 갔을 때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복숭아 알레르기 예를 들어봅시다. 복숭아 알레르기 때문에 고통 겪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그런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그 중에는 언제부터 그 알레르기가 생겼다라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잘 모르고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추적을 해가다 보면요. 원인이 있고 시작 시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또는 어릴 때 냉장고에 보니까 평소에 이제 뭐 복숭아를 잘 먹어요. 냉장고에 보니까 복숭아가 잘 익은 복숭아가 있어서 무심코 그걸 먹었는데 잘 익은 복숭아 속에는 보통 벌레가 있기가 쉬워요. 너무 익거나 또 익은 채로 한참 두고 있다 보면은 복숭아 속에 벌레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복숭아 안에 있는 씨앗이 좀 이렇게 썩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뭉클하고 냄새도 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보고 뭐 벌겋게 잘 익었으니까 이 달콤한 맛은 있다면 막 먹다 보면은 뭉클해서 씹히는 게 있어서 보면은 벌레 또는 뭐 썩은 그 갑자기 이제 이 역겹고 구토가 나고 막 그래서 막 토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복숭아 껍질이 좀 이렇게 털 같은 게 있잖아요. 까칠까칠한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갖고 손에 피부에 묻어서 또 그다음에 먹다 보면 이제 입술 같은 데 여기서 간질간질한 이것이 이제 그 순간에 더 심해지게 됩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요. 다음에 복숭아 먹기에 겁이 납니다. 그리고 또 별 생각 없이 무심코 또 먹다 보면은 옛날 그 기억하고도 연결되면서 또 막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그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일이면 특히 그렇고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그 일은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알레르기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기만 해도 막 가렵고 냄새만 맡아도 가렵고 복숭아 가기가 있으면은 과일이 있으면 아예 안 보려고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복숭아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복숭아 알레르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과일에 비해서 키위 마찬가지고 딸기 마찬가지고 심지어 사과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생선 알레르기, 해산물 알레르기, 그 다음에 육류 중에서 특히 돼지고기 알레르기, 닭고기 알레르기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출발은 그래요. 대부분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거나 기억을 못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그런 반응이
몇 차례 있다 보면 아예 알레르기가 있다 해서 피해버리거나 안 먹게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모든 복숭아가 다 그렇고 모든 과일이 다 그렇고 모든 음식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10명 중에 9명은 맛있게 잘 먹어요. 나 혼자 못 먹는단 말이에요. 100명 중에 99명이 맛있게 잘 먹어요. 나 혼자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왜 그런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죠? 안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도 때문에 그래, 지도. 여기에 먹음직한 복숭아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맛있게 먹는데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이 먹음직하고 정말 맛있는 복숭아라는 영토를 보면서 이 영토 자리에 어떤 지도를 떠올립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또는 어릴 때 그거 먹고 토했던 그 기억이 반영된 지도를 떠올리는 거야. 그 지도가 떠오르는 순간 그 지도는 IR이거든요. 그 지도는 내부 표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부 표상 우리 몸의 우리 심리와 신체 상태를 불러일으키고 행동을 유발하고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그 그림, NLP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나오는 그림처럼 그 지도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그 기억에 기초한 지도가 떠오르니까 이 복숭아가 정말 맛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영토의 실제와는 상관없이 나는 그 지도에 반응하면서 피하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만졌다 하더라도 이게 복숭아라고 인식되는 순간에 확 그런 신체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나는 안 되고 못 먹는다는 것이 또 신념으로 또 굳어져 버리고 강화가 되어 버리는 거죠. 자, 지금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고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수도 있겠고, 글쎄 그건 좀 지나친 논리 아니냐라고 반발하시거나 글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도를 영토로 착각함으로써 생긴 오작동이고 반응이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고 설기문 최면, 설기문 알레르기, 설기문 공포증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으로 입력을 해서 보시면은 제가 알레르기와 관련해서 NLP 기법으로 또는 최면 기법으로 해결한 사례들 많이 보실 수 있고 또 심지어 TV에 방영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을 먹지도 않고 어떤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그 못 먹던 복숭아를 먹을 수 있게 되고 못 먹던 어떤 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그 후에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된다면 그건 치료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그 치료를 위해서 주사를 맞거나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뭐 한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상담을 통해서만 마음이 바뀌고 IR이 바뀌고 지도가 바뀌고 그 결과로 이제 못 먹던 것을 먹을 수 있게 되고 터치 못하는 것을 터치해도 괜찮게 되고 화장품을 발라도 괜찮게 되고 꽃가루를 마셔도 괜찮게 문지를 마셔도 괜찮게 된다면 제 설명이 맞다고 말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 설명은 제 설기문의 설명만은 아닙니다. 사실 NLP의 논리가 그렇다는 뜻이죠. 지도가 영토가 아닌데 지도를 영토로 착각하는 무의식의 오작동과 오기능, 착각 때문에 생기는 결과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KBS 방송에서 방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2006년에 KBS TV에서 방영된 사례로 오이 알레르기 문제를 가진 한 여성의 문제를 제가 해결한 사례가 나옵니다. 마음이라는 총 6부작의 6시간짜리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 1부 첫 시간에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20대 한 여성이 오이 알레르기 문제로 오이를 못 먹는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10년간 오이 알레르기 때문에 오이를 못 먹고 오이 때문에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다 할 정도로 심각한 오이 알레르기입니다. 혐오증이라 해도 좋겠죠. 그냥 혐오증이라는 말로는 사실은 설명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구토라든지 이런 반응을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한 혐오증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문자들 알레르기 반응이죠. 그런데 저하고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불과 1, 20분 짧은 시간 만에 못 먹던 오이를 먹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또 실제로 먹었어요.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게 KBS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나갔단 말씀이에요. 그것도 유튜브 검색하면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제가 오이를 못 먹는 사람에게 오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한 사례는 많습니다. 오이뿐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숭아 먹게 한 사례, 해산물, 예를 들어서 오징어, 회도 마찬가지고, 조개, 게, 이런 거 먹고 온몸이 뒤집어지는 그런 알레르기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먹게 한 사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마찬가지로 막 이렇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맛있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한 사례 분명히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것도 잘못 그려진 지도, 그 지도가 실제 영토와 같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 영토와 같은 것으로 착각함으로부터 일어나는 우리 무의식 오작동이고 우리 뇌의 오작동이고 우리 신체 반응의 오작동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의사 다니면서 의학과 병원과 이렇게 논쟁을 해갖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세계, 심리의 세계는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면이 있단 말씀입니다. 우리 무의식 세계는 의학으로 아무리 해부해도 해부되지 않는 영역이 있단 말씀입니다. NLP는 바로 그런 영역을 다루고 그것을 이론화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테크닉을 만들고 스킬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그 방법을 사용하고 누구라도 그 스킬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NLP거든요.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 이론도 이론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리와 함께 방법이 있고 기법이 있는데 누구라도 이 방법과 기법을 배우면은 누구라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비록 의학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라도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리, 무의식의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신비고 이게 우리의 내면 세계에 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NLP인데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착각하고 오해함으로써 비롯되는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문제들, 공포, 불안, 스트레스, 긴장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것은 NLP 전제 조건의 중요한 하나의 명제이면서 단순하게 선언적인 의미 이상의 깊은 의미, 많은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지도 때문에, 잘못 그린 지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이 잘못된 지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고통을 실제로 겪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격언이다. 또는 명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이 말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10초만, 1분만으로도 족하겠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많은 내용들, 의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되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